유문정답 토크 콘서트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지난 시간 1부에서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이제는 환경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또 각 정당 대표들의 답변, 또 유권자 여러분들의 질문 받아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 요즘 사실 환경, 교육 문제 그 어느 때보다 좀 관심들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좀 세대가 좀 바뀐 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얘기들 재밌게 또 나눠주실 두 분 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님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님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번째 질문을 먼저 보도록 하죠. 최근 기후위기 시계가 10년 정도 빨라지는 등 환경 문제가 전 지구적인 해결 과제가 됐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예전에 너무 개발에만 몰두해서 열심히 달려왔을 때는 환경의 중요성을 좀 몰랐고 그런 분위기에서 좀 살았던 세대입니다. 저까지만 해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 환경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모임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습들 지켜보곤 하는데 지금 유권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져 하는 5가지 질문에 지금 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수님. 큰 변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사실은 뭐 최근에 와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한 벌써 40-50년 전부터 서서히 나타났었죠. 다만 그것이 일부 이제 환경주의자 또는 환경론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내부적인 논의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그런 위기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를 통해서 가장 뭐 이 후진국에서 가장 선진국의 하나로 발전되어오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오염, 특히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지금 상당히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선진 공업 국가의 하나로서 전 지구적 문제에 가장 많은 원인을 제공한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제 자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뭐 이번 이슈 선택도 상당히 시기적절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각 대표, 각 정당들의 입장도 상당히 우리가 이해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너무 환경만 있지 거기에 인간의 삶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 보전, 환경 보호 혹은 회복에만 관심이 있지 사실은 어쨌든 환경의 어떤 그런 속에서도 인간이 살아가자면 어느 정도의 그 불가피한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관념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한번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보전과 함께 사실 공생의 문제죠. 거기에 대한 관심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지금 뭐 정치권이나 혹은 뭐 사회운동, 환경운동 또는 이제 국제 기구들이 다 고민하는 게 개발을 멈출 수 있느냐. 우리가 인간의 삶이 지속되는 한. 그래서 개발은 해야 되는데 환경과 균형을 맞춘 개발은 어느 제한선까지인가.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이 어디나 붙어요. 지금 기업 경영에도 지속 가능성 붙고요. 지속 가능한 개발, 또 지속 가능한 뭐 인간의 삶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 환경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일단은 직관적으로 좀 최근 들어서 계절 변화마다 지구인들이 경험하는 좀 자연 재해나 재난, 재앙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황당해서 이게 지금 위기감이 더 덮쳐오는 것 같아요. 산불, 뭐 굉장히 폭염, 폭우 이런 문제인데 전 우리나라는 이제 간혹 이 건조한 겨울철 초반에 강원도에서 거의 대부분 산불의 전국 산불의 한 50%가 이제 1, 2월에 강원도에 집중돼 있다. 이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캘리포니아나 뭐 호주 이런 지역의 산불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엄청난 이 연기가 나오잖아요.
전 지구에서 산업적인 탄소를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 생활에서의 탄소를 감소하는 것보다 산불에서 나온 탄소가 더 많이 배출돼 버렸다는 거죠. 네. 올해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네. 어느 부분에서는 허리띠 졸라매고 노력하는데 다른 데서는 그냥 구멍이 뻥뻥 뚫리는 이 굉장히 좀 비효율적 환경 대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전 이건 좀 지구적 연대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올해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분야별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좀 약간 놀라운 게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뭐 좀 이따 교육까지 두 분은 도대체 모르시는 게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와, 아무튼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정당 대표들은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 또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류 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벚꽃 곰이 얘기가 아닌 우리 일상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1.5도 목표를 위해 남은 시간을 벌써 불과 6년 5개월 남짓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DC를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40%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1일 국회는 탄소 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향후 2030년까지 NDC 목표치를 기준의 24.4%에서 최소한 35%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부족하다고 보지만 최소한 이 35%이기 때문에 40%를 향해서 목표를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 구조 역시 바뀌어야 됩니다. 제조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 특히 화석연료 의존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 화력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의 40.4%에 달합니다.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탄소 경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악화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소경제의 전환, 민관 정의, 대대적인 투자와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내연기관 차량 제로 시점과 석탄 발전 제로,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기후에너지부 설치, 남북 탄소 감축 협력 등 대선 후보들과 당내 탄소 중립 특위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상승시켜내고 그에 보완될 그리드 문제와 ESS, 전기 저장장치 분야를 발전시켜야 되고요. 재생에너지가 넣은 만큼 가장 먼저 석탄 화력과 가스 화력을 줄여나가고 원전은 최후로 줄여서 탈탄소와 탈원전의 그 과제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상당히 많은 국제적인 그런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아직까지 유예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도 성장하고 국력도 강해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설정된 기준들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어쨌든 발전 방식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도할 수 있는 위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수소차 보급 같은 그런 어떤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가지고 변화를 선도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달려가는 속도만큼 정책적으로 또 이 정당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지구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로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가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앞당겨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위기적 상황입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대형 산불, 홍수, 가뭄, 얼마 전 미국의 초대형 허리케인으로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세계의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을 태풍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기후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제1의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 제주도나 가덕도나 또 흑산도나 등등에서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 어쨌든
막아야 됩니다. 신공항 건설은 당장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미래의 지구를 파괴하는 그런 기후 악당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은 산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도 없애야 됩니다. 또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기후위기에 맞서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런 구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기후 변화를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위기로 닥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부가 탄소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목표 2040년까지 대한민국은 탄소 제로 배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우리 모든 인류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OECD 기준 GDP 대비해서 33개국 중에서 6번째로 우리나라가 많은 편입니다. 2019년에 한국의 석탄 발전 비중이 40%를 넘었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24%, 일본은 32%, 그리고 독일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지 않고 탄소를 감축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탄소 중립과 탈원전을 함께 외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탈원전을 하고는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제로에 수렴하고 있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혹자는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초과 사망률이 1년에 880만 명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에 의해서 죽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실제 위험하고 원자력은 미래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람들의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탈원전을 외치면서 석탄 발전으로 미세먼지를 만드는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인 것입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현재 우리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전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 혁신을 멈추지만은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원전은 크기가 클수록 복잡해지고 그러면 어디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힘들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원전의 신기술 SM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그것을 쓰면 그 크기도 줄어들고 사고의 확률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자력 기술 발전, 원자력 산업 발전과 함께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상기후 이런 얘기들이 낯설지 않은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제 기억으로도 20년, 30년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여전히 환경을 파괴하면서 살아왔다는 게 현실이고 또 매번 여름 이상기후 또 겨울에 오는 폭설 등의 이상기후 뭐 이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또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재 뭐 이런 일들을 그렇게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일상에서 접하는 과일이나 또 생선들도 그 애초에 서식 환경들이 달라지니까라는 점들도 이제는 피부로 진짜 직접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후변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대책 이것들이 탄소 중립화 또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대책들과 맞물려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작게는 우리가 일상생활 하나하나에서 그동안에 늘 실천해왔던 환경을 보호하고 또 자연을 아끼는 이런 삶의 어떤 노력들이
정말 체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과제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향후 자라나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환경을 물려주고 우리가 쓰레기나 잘못된 환경만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대선을 앞두고도 정쟁 중심으로 또 어떤 특정 후보의 잘못된 점들을 중심으로 담론이 형성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인류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후 문제와 또 환경 대책 이런 것들이 주요한 과제로 국민들에게 제시되고 함께 논의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는 분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선순환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전면적인 탄소세 도입과 탄소세 세수를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탄소세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제안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지난 3월에 21대 국회 최초로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모든 국민에게 탄소세 배당으로 균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적 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안입니다. 이미 유럽 16개 국가에서 탄소세를 도입했고요. OECD 혹은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탄소세 세수를 국민 모두에게 분배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탄소세 도입하면 에너지와 상품 가격이 올라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많은 대다수 국민들의 실질적 소득을 늘리게 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탄소 배출 감축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동참하게 할 동기를 만들어주고 생태적 전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광범위하게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 10월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올해 8월 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제출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탄소 저감 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정책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탄소세가 정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녹색 전환을 시작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 탄소세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지금 정책들이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먹어짜내 드릴까요? 아니면 포장해 드릴까요? 뭐 이 질문 정도가 우리가 실천하는 거고 재활용 정도인데요. 저는 환경 정책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책은 환경이 중요하니까 불편하게 살아라. 환경이 중요하니까 더 비싼 거 사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그리고 유익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저희가 주장하는 정책은 재활용하는 분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쓰고 재활용할 때 포인트를 들여서 그 포인트가 한 달, 두 달 뒤에 현금으로 바뀌어서 솔솔찮게 재활용하는 것이 현금이 되고 용돈이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재활용이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세상, 그런 제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의무이고 순교자적 희생을 요구하는 재활용 정책, 환경 정책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반기문 씨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정부로부터 많은 뭐랄까 지원을 받아가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라는 걸 해결책을 말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산소가 제일 부족해서 그러는 건데 우리는 그 방법을 저기 고비 사막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쪽에서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한국에도 기후 변화를 우리가 대책을 하려면 녹화주의로 나가야 돼. 우리 저 산이 70%가 지금 놀고 있다고 그러잖아. 거기 가서
녹화 사업을 해야 돼. 소나무도 심고 뭐도 심고 하는 것을 아까 전자에 내가 청년들이라든가 저 부동산 문제 얘기할 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 해야지 너희들은 이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는 거라. 그리고 젊은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 하와이나 무슨 뭐 다른 데 놀러 갈 게 아니라 지 농장 가서 농장 일을 하면서 그 녹화 운동을 전개시켜 나간다. 한국 전역을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녹화 사업도 되고 우리나라 빈 공간을 이용해 갖고 유실수 운동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 기후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나라예요. 좀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려면 녹화 사업을 젊은 청년들이 앞장서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국가가 환경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결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통일한국당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조력, 수력 에너지를 효율을 극대로 올리는 과학기술 혁명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너무 일찍 친환경 에너지에 효율이 없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선언하고 원자력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바람에 많은 전력 부족과 국민적 에너지 비용이 상승되었습니다. 우리 통일한국당이 과학혁명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그래서 국부를 창출하는 그러한 국가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쓰레기 양은 줄이고 재활용을 통해서 다시 활용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로 100% 전환시키겠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우리 통일한국당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각 정당의 답변을 들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그 고민과 또 대안 마련에 굉장히 분주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만족하시는지요? 네. 네, 뭐 이것도 사실은 그 각 정당에서 차이보다는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고 어느 정도 이 강론적인 그런 얘기를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또 계획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방향과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환경 문제 자체를 이제 당위적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당위성으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까? 우리가 실천 가능할까? 부작용은 없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아직은 뭐 그냥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그냥 국제 기준에 대한 그런 그 준수 정도, 그다음에 모빌리티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가 주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이게 이제 뭐가 관련해서 본인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체성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정의당이나 뭐 열린민주당 다 마찬가지로 주로 방향성과 원론 위주예요. 근데 이제 조금 구체적인 게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석탄 발전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OECD 국가 중에 6위다.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문제, 여기서 가장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탈원전 정책을 정면적으로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지구 위기,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원전을 전부 증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면서 신재생으로 전부 바꾼다 그러면서 원전마저도 지금 폐기하느냐, 탈원전으로 가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재미있는 건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대표는 앞에 다른 이슈도 그랬습니다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통합니다. 이 정당에서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기본소득 탄소세 뭐 이런 식으로 탄소세를 걷어서 다 나눠준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도 역시 기본적으로 일반 그냥 방향을 주로 제시하는데 다만 시대전환의 그 조 대표는 굉장히 실천 생활 속의 어떤 그런 환경,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 뭐 머그컵 사용이라든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이 아니라 뭐 이런 방식에서 여러 가지 실천 대안을 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원이나 수준이 좀 다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다 비슷한 공감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 뭐 교수님이 워낙 강론 평가를 아주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 7개 정당에서 좀 차이 나는 대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원전 불가피론이냐 탈원전 지향이냐 여기서 좀 갈리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그것도 정당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안철수 대표만 구체적으로 SMR 기술을 활용하면 원전도 안전하다, 이제 이런 대안을 얘기를 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정당은.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미 국제적으로 국제 협약이니까. 뭐 G7부터 시작해서 G20 뭐 모든 것도 파리 기후 협약, 우리가 가입해 있는 모든 조약에서 다 압력을 받고 있고 우리는 이걸 실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우리에겐 사실은 부담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마지못해서라도 따라가고 맞추지 않으면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해서 이건 어떤 정당도 노선과 상관없이 가야 할 길이라고는 다 인정하고 있는데 구체성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집권 여당 민주당의 경우에도 탈원전 지향은 뭐 그런 이제 추세가 있을 수 있는데 60년을 바라보고 결정한 정책이거든요. 이번 정부 다음 정부에 해결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정말 신재생 에너지나 대안 에너지가 이 원전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을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구조가 거기에 맞춰질 수 있겠느냐, 이런 논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도 짧았지만 좀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건 좀 이 미래 비전으로 버려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훈 대표 얘기 중에 좀 좋은 것은 우리가 이걸 네거티브하게 끌려가지 말고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이제 정치권이나 혹은 정부에서 이걸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자. 그것도 하나의 문화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확실히 이제 이게 뭐 지금 다루고 있는 환경이나 다음 또 주제인 교육은 이제 100년지대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주제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뭐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벌써 저만 해도 이제 40대 후반에 뭐 기성세대랄까요? 또 이제 고도 성장의 어떤 그 경제 발전 그 시기를 겪어봤던 세대고,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아는데 실천을 하고 이게 정치 어떤 이슈가 되고에 대한 게 좀 아직은 낯설거든요. 근데 벌써 저는 제 아들만 해도 저를 막 가르치더라고요. 10대나 20대들은 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이 좀 이루어졌고 이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우리보다 훨씬 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미닝 아웃이라 그러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소비로 이어지는 이런 경제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도 젊은 세대를 공략하려면 환경 문제 굉장히 각 정당마다 조금 지금 답변 이상의 또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사실은 이 환경 문제를 특히 우리 그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를 할 때는요, 우리가 뭐 이상적인 측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것, 기본적인 방향 이거가 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가 그 경쟁력을 계속 증진시켜 가면서 동시에 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우리가 환경 보호 쪽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절묘한 대안을 찾는 거거든요. 아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이게 60년, 80년에 걸쳐서 가는 거지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항상 그 스스로를 변론을 해요. 그런데 탈원전을 선언하는 순간 이미 원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원전을 포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의 한국형 APR 1400 원전은 수출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또 뭐 잘 아시잖아요.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전국에 11개 대학에 원자력 공학과가 있는데 원자핵공학과 뭐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 대학이 신입생들이 공과대학에서 이제 쭉 모집을 해서 이제 나중에 그 전공 선택을 하는 거예요. 2학년 갈 때 아이들이 한 명도 선택 안 하고 있어요. 벌써 2, 3년째, 3년째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이 없는데 산업이 유지가 됩니까?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60년 내 문제, 60년 동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고 이미 원자력 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원전을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원전 중에 미국의 예를 들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미국의 원자력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안전 기준에 합격한 외국산 원전이 유일한 게 우리의 APR 1400이에요. 그 모델 하나만 지금 그의 그 미국의 안전 기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원전 증설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규 원설 건설하고 할 때 한국형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갖지요, 당연히. 사고 싶은데 한국이 갑자기 탈원전을 한 겁니다. 그래놓고 자꾸 자기네들 보고 우리 탈원전 했지만 니네는 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중국집 하는데 저 중국집 사장님이 말이야 네. 짜장면 파는 거예요. 만들어서 짜장면 맛있으니까 우리 집 짜장면 잡수세요 이러면서 제 자식한테는 네. 너 짜장면 먹지 마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 안철수 대표의 그거 뭐 혼자만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전체 환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저 전원을 기저 에너지원 안정적으로 기저 발전을 가져가면서 이 환경 보호를 해결해 나가느냐, 국제 기준을 맞춰 나가느냐 이걸 고민을 해야지.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를 수십 %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간다 그러면 결국은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전의 활용에 대한 얘기 없이 자꾸 탄소 중립 얘기하는 거는 좀 허구지 않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미래의 에너지원은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반세기 후에 어떤 에너지가 새롭게 부상될지 혹은 이게 1위가 될지 이걸 우리가 예단할 수 없잖아요. 지금 사실 기업이 3년 5년 후에도 중장기 예측을 못해서 내년에 시장을 못 바라보는데 사실 2019년 시장 상황에서 2020년에 코로나를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급변 사태가 많은 이제 21세기에 50년 후에 어떤 에너지가 원전은 절대 안 된다. 전 이것도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원전 많이 해답이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다고 봐요. 좋은 걸 선택해 나가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가면 되는데 네. 다만 전 안철수 대표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생각한 게 지금의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소형화 스마트화된 원자력 기술이 훨씬 더 진화가 됐으니 이걸 쓰면 핵도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지금 대형 원자로는 여전히 위험성이 있다는 걸 또 인정하는 거죠. 첨단화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은 핵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이걸 인정하면 되고 하지만 핵 없이 대체 에너지로 다 되겠느냐? 네. 이것도 인정하면 되는데 양쪽이 마치 절대적 진리를 놓고 싸우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해답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거 점진적인 과정을 조금 오해가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오해가 있으신 게 그 대형 원전은 위험하다 이게 아니고 그 원전이라는 것은 24시간 사람이 다 감시를 해요. 그래서 대형 원전도 지금까지 뭐 우리가 원전 사고가 났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전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운전을 정지를 하는 거예요. 왜? 감지를 해서 센서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24시간 감시를 하니까 그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운전을. 그러니까 그거는 원전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자 스마트 원전은 어떤 점이 장점이 있느냐 하면요.
대형 원전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들은 전부 바닷가에 건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 전기는 생산하는데 소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대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송전을 해야 돼요. 이 송전하는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밀양 송전탑 문제 이후에 곳곳에서 난관입니다 지금. 그런데 스마트 원전은요 도심의 뭐 지하나 이런 데에서 얼마든지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발전해서 지역에서 그냥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스마트 원전이 훨씬 더 우리가 소규모고 효율적이다, 관리적이고 관리하고 안전할 수 있고 송전탑 문제도 없고 송전이 안 되니까 저 로스도 뭐 훨씬 적고 뭐 이런 거고 미래형 원전이니까 지금 스마트 원전 기술을 전부 다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꾸 탈원전 하니까 마치 원전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지금 이 그 두 가지 문제 아까 기후 변화 문제와 기후 변화 문제를 계속 우리가 가져가려면 그러면 대안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있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 오면 태양광이 발전됩니까? 또 바람이 안 부는데 풍력 발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제조업 국가들은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LNG 아니면 원전 석탄이에요. 그런데 LNG 가격은 국제 시장의 가격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이 전기 요금이 아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너무 커요. 원전은 굉장히 가격이 최저한으로 싼 거예요. 그래서 원전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탄소 중립,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 뭐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뭐 민주주의에서 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뭐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짜내지만 사실 이런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 이상의 정말 전문가들이 지식을 좀 요하는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각 정당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 있어서 이런 전문가 어떤 인력 풀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저는 약간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네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지금 70년대 말에 녹색당이 집권을 하죠. 그만큼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가 컸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NGO 같은 그린피스 같은 이제 활동 단체들이 이 세계적 화제를 몰기 시작하는 게 7, 80년대부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이 서울 도심에 지금 우리가 베이징 공기를 걱정하지만 서울 도심이 우리가 공해라고 부르는 얘기가 스모그가 이제 항상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산업화 국가가 감수하는 거라고 당시에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자 지금 21세기에 와서 대한민국은 환경을 이 어떤 대표 공약으로 표방한 정당은 원내 진입도 아직 못했어요. 그러한 이제 좀 사회적인 격차가 아직 있고 환경 문제를 국민들은 지금 많이 인식도가 높아졌다고 보지만 정당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지는 저는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우리 온라인 유권자분들은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네. 자, 환경에 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김은기님이시죠? 네.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배재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기라고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다들 알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당면한 과제는 아니라는 인식이 많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아끼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재활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대단히 느리고 기후위기는 곧 다가올 현실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나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환경과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위기 속도만큼 우리 인식 변화가 빠르진 않다, 거의 못 따라간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의 어떤 대책 마련이랄까요?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글쎄요, 뭐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지금 사실은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결국은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고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또 소비 패턴이 바뀌어야 되고 뭐 여러분들 커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가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커피는 하나도 안 나지만 그런데 그 커피를 전부 다 플라스틱 컵에 받아가지고 와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줄인다. 그런 생활에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 그냥 줄여라, 주지 마라 이러니까 그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컵을 가져오거나 혹은 뭐 이 버틀을 가져와서 받아가는 사람한테는 한 500원, 1000원씩 싸게 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내가 이익이 되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내가 이익이 되면서 동시에 폐플라스틱의 증가를 억제시키는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런 그 생활 속의 친환경 실천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고 사회도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제도 개선 이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질문하는 실은 중에 신재생 에너지는 마치 친환경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이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 수명 20년입니다.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죠? 또 이 풍력 발전하면 그 친환경일 것 같죠? 그걸로 인해서 동식물들이 그 수정이나 이런 게 안 돼 가지고요. 자연에 엄청난 그 폐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태양광이나 풍력은 친환경이고 네. 원전이나 기타 다른 것은 친환경이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산화탄소, 사실은 탄소 중립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감이에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건데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기술 발전을 기술 개발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선진국들이 개발한 기술들은 무상으로 개도국에 자꾸 이전을 해서 훨씬 더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지금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구나.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대책을 마련하고 정당의 대책을 듣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거든요. 아니, 정당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그런 전문가 집단과 해야 되지만 네. 지금 유권자나 개인 시민들이 물론 환경에 관심 없는 분들이 있겠죠. 무지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관심만 있으면 정보는 넘쳐나는 시대예요.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정도의 이 참여 의식이 있는 분들이면 네.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기본 지식들이 다 있으실 걸로 저는 간주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정치권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는 포지티브하게 자, 텀블러 가져가면 네. 이게 혜택도 받지만 멋있어 보여야죠. 예를 들면 외제 고급 스포츠카 타는 것보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여야죠. 이게 좀 문화적인 좀 이 어떤 리드 바이 이그샘플 소선수범이라고 보고요. 요즘 좀 그런 게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런 미닝아웃 하는 게 요새는 문화더라고요. 백팩 메고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 개념 있는 청년상이고. 그 뭐 청년만이겠습니까? 노인도 그렇게 하면 야 이제 멋있는 어르신이다 이런 칭찬 받겠죠. 그런 건 잘 되는데 아까 질문 속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그런 문화적인 흐름이 자리 잡기 전에 위기가 먼저 닥칠 거 아니냐. 지금 지구 위기 시계가 간당간당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참 안타깝지만 두 번째 조금 강력한 조치 하나는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규제 대상 국가예요. 숫자 빨리 공개하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P4G 같은 행사를 주최했지만 이 아직까지도 명확한 수치를 발표하지 않아서 20%대에서 30%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제로까지 갈 거냐. 2050 제로잖아요. 2030에는 지금보다는 절반 이상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압박을 받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규제는 강화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안타까운 예견을 해봅니다. 이 환경에 대한 문제 사실 저도 좀 넉넉고 오늘 그냥 환경 얘기 무슨 얘기하지 무슨 얘기 들을까 그냥 그러고 왔는데 좀 약간 전 이제 언론사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방송에서도 이런 뭐 환경 스페셜 이런 정기적인 프로그램 그렇죠. 외에도 이런 어젠다 세팅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지금 얼핏 해봤습니다. 자, 우리 환경 문제는 여기서 저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5번째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코로나19 이후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한 교육 격차의 심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은 무엇일까요?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서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또 교육 문제라 그러면 좀 다른 방향에서의 어떤 문제점이었는데 이제는 학생 간의 교육 격차 얘기도 많이 또 하게 되는데 교수님 뭐 지금 뭐 학교에서 계시니까 이게 많이 심각하게 느껴지시는 영역인가요? 네. 저는 사실은 제가 뭐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있어 보니까 과거의 학생들에 비해서 최근의 학생들이 학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 학력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뭐 고등학교에서 뭐 암기를 해서 뭐 이렇게 아는 그런 지식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독서량의 부족에서 오는 그런 근본적인 인식의 어떤 그런 그 인식 능력의 격차 뭐 이런 것이 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 질문은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 원격 수업의 등으로 인한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육 격차는 코로나19에 의한 교육 격차는 아무리 커도 그 문제는 불과 1, 2년, 2, 3년의 문제지 근본적인 교육 격차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정당 대표들이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정당 대표들의 그런 문제에서도 보면 굉장히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그것으로 인한 교육 격차에 대한 답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 격차 문제 여기에 대한 그 대응 정책 이런 쪽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더라 이런 생각 제가 살짝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수님하고 다르게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해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이제 막내 아들 녀석이 고3인 거예요. 근데 지난해 거의 학교를 안 갔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학부모들이 무슨 걱정을 했냐면 올해 고3은 수능 망했다. 그럼 재수생들이 약진하겠구나. 학원은 가는 거예요. 학원은 밤 10시까지 공부를 해. 근데 정작 고3 고등학교는 학교를 안 가고 비대면을 해. 한 3분의 1 갔을까 지난해? 근데 역시 이제 수능을 잘 못 봤더라고요. 올해 재수를 하고 있어요. 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어떤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올해는 상황이 역전돼서 네. 올해 고3이 또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네. 애를 학원에 보내고 있는데 학원은 가는 거예요. 밤 10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이게 항상 이 교육 격차라는 게 네네. 고3 수험생 엄마 아빠가 느끼기에는 이게 학생과 재수생의 격차 걱정하거든요. 네네. 이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2, 3년간 겪게 되는 하필고 해당 학년도에 네. 수능신 학생들의 교육 격차인데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교육계에서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이건데 이걸 해소 못 해주면 장기적인 문제도 해소를 못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가 왔는데 저는 우리 홍 교수님하고 다르게 굉장히 지금 여러 해 동안 사이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원래 비대면이니까 사이버 대학은 주로 직장 다니는 분들이 대졸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원 진학도 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 학습을 받는 대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플랫폼으로 갖춰져 있고 교수는 동영상으로 강의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게시판으로 질문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이버 대학교가 온라인 이제 이러닝 프로그램이 또 오프라인형보다는 구축해왔던 강점이 있구나라고 느껴요. 이게 역교육 격차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오프라인 대학들이 굉장히 1, 2년 동안 또
우왕좌왕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교수님을 내가 육성으로 이런 강의실에서 들었는데 왜 갑자기 온라인 강의를 하시고 자료로 이렇게 자꾸 하시고 네. 교육의 질이 나빠졌다고 느끼니까 수업료 감면해달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교육계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터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육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전방위적인 변화 대응에 조금은 더 이렇게 센서링 민감하게 감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난 교육 격차의 문제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각 정당 대표들은 어떤 답변을 내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대기업, IT기업, 고학력, 고소득의 노동자의 소득은 증가하고 소기업, 경기 민감기업,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하는 경제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은 K형 양극화라고 지칭했는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K형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 세대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자녀 세대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새로운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특권 계급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그것을 상속시키는 구조로 정착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특정 계층 자녀들의 특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 정책으로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에 예산 확장 재정을 통해 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예산도 챙기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학력보장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법입니다. 담당 교사 지정, 보조인력 배치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학 장학금 제도를 대폭 늘려서 4조 7천억으로 이번에 올해 예산에 7천억을 늘렸습니다. 하위 소득계층의 우리 대학생 자녀들을 거의 50%, 100만 명 이상이 해당됩니다. 최소한 350만 원 이상. 사립학교 등록금이 720만 원 된다고 했을 때 50% 이상 보장함으로써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되도록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는 코로나19 이외에 가정환경, 학생 건강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어느 정책보다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지되 제도를 더욱 정밀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 평등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그런 어떤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가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또 연령 간 격차가 생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는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급했지만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던 서울런처럼 온라인 방식을 통한 교육 강화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제 우리는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학교라는 공간만이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학습 공간, 특히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훌륭한 교육 자료 같은 것이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즐겁게 학습하고 교육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입시제도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 교육을 부족하게 받은 경우에 그 학년 간의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격차가 생길 수 있지 않도록 지금 코로나로 영향받는 학년들이 대학에 갈 때 이렇게 특별 입시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저출생 문제로 학령 인구가 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 기회는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오고 난 이후에 학생들의 수업의 질 차이가, 격차가 너무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면 수업을 못하면서 원격 수업 체제로 이렇게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그런 환경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은 그런 원격 수업에서도 많이 배제되고 있고 이러면서 수업 격차가 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밀학급, 학급당 학생 수 인원을 저는 한 15명까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벌어진 이 학습 격차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의 약 87%가 학습 격차가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원에 못 간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 회복 프로그램이 전체 학생들에게 확대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또는 15명 이하로 줄이면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 격차도 많이 좀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격차 그리고 교육 양극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심각한 수준에 달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부터 주장했습니다. 기초학력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왜냐? 기초학력은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과정만 제대로 마쳐도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소양입니다. 그렇지만 2016년 이후에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겹쳤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교육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또 지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기초학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도별로 미달 비율 해소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당국과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 학생, 학교, 교육청 모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겠죠. 지금 국민지원금 88%, 90%, 100%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각 지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어떻게 빈틈없이 채워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교육 격차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 같고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도 같은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등교 수업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이 온라인 환경에서 교육에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 제한의 문제, 그 다음에 학습 환경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느냐의 문제 때문에 더욱 교육 격차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소식을 그 교육계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안타까워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일선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교육 격차 해소의 문제가 단순히 본인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에 좀 더 친화적이냐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인 인프라를 얼마나 갖추고 있고, 그런 교육적 격차가 부모의 경제적 차이, 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수준이나 환경의 차이, 또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교육 시스템과의 접근성 문제, 국가가 어떤 식으로 공교육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에게 차별화되지 않은 교육 시스템을 또 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다 합쳐져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고, 입시 제도를 숱하게 변경해 가면서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학벌 위주의 사고에 찌들려 있던 어떤 기성세대의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얼른 해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교육 격차를 만들고 있는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점들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학제적 연구가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고 개인의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세대와 이해관계를 떠나서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성찰하고 확실한 현실을 진단하고 또 그에 맞는 해법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이 교육격차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국회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 열린민주당이 교육 전문가인 우리 강민정 의원님을 또 중심으로 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1년 반 넘게 지속되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학업 성취도 차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교육이 담당해왔던 최소한의 돌봄이 전부였던 과거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구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온종일 돌봄 체계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자녀로 둔 맞벌이 가족의 돌봄 부담은 감소했습니다만 고용보험 가입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온종일 돌봄 체계에도 배제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를 모든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해서 사각지대 없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점을 강화해서 돌봄 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와 디지털 기반으로의 산업의 전환은 새로운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직된 학교 시스템과 규격화된 교육과정, 그리고 경쟁만을 강요하는 평가제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사이의 돌봄과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직되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개선해서 비대면 사회에 걸맞게 학습자 개별의 성취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공교육의 돌봄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별 학습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경쟁보다 협력을 우선하는 학습자 중심 평가 체제, 미래형 교육행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미래의 학교를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격차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방법은 뭘까요? 몇몇 분들은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위를 막으려고 하십니다. 뚜껑을 덮으려고 하십니다. 저는 그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를 막는 게 아니라 아래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를 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식과 비지식적 교육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일타 강사 많잖아요. 온라인 강사 많고 소위 에듀텍이라는 여러 가지 기계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으로부터 단순한 지식을 전달받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도 온라인 강의, 인터넷 강의가 더 인기가 있잖아요. 단순 지식의 전달은 최대한 에듀텍을 사용해서 표준화시키고요. 최고의 선생님들부터 듣고 그리고 이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가능한 개별화된 그리고 차별화된 1:1 교육을 강화해서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정말 초지식 사회, 정말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초지식 사회 창의력이 필요한데 각자가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의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학교 밖 교육이 중요하고요. 단순 지식은 기술로 해결하고 그 외에 창의력과 여러 가지 팀 플레이나 이런 사회 공동체의 교육들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국방의무, 교육의무, 근로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주의 그대로 놔둬버려. 그러면 그게 교육이 됩니까? 교육 문제는 정부가 주관해야 돼. 절대 사교육은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왜? 이 사람들 멋대로 하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굶더라도 자식을 최고도의 교육을 받게끔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다. 그리고 법조인도 되고 뭣도 되고 다 그래.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높아가지고 대접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무슨 정서적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정부에서 12년 동안은 우리가 책임지고 이 학생들의 적격에 맞게끔 그 교육을 담당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맞는 분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학교까지는
무조건 하고 얘를 가리키는 것을 정부가 해줘야 돼. 그렇게 해야만 불공정이 없어져요. 이제부터 정신이 차려갖고 독일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의 교육제도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가 허틀어진 이 교육제도를 이러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그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대한국민당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통일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보편적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유층, 빈자, 아이들이 자기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평가받고 그리고 삶이 우리 아이들의 자유와 인권이 제약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국가입니까? 우리 통일한국당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모두 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경제력, 지위, 고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나서겠습니다. 우리 통일한국당이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아이 누구나 비대면 수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성년자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리고 그들의 자유를, 그들의 인권을, 그들의 복지를 반드시 보편적 복지로서 우리 통일한국당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그런 기성 정치권의 논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다가가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아이들의 자유를, 삶을, 인권을, 복지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정당 대표들의 답변을 들으셨어요. 네. 교수님 또 이렇게 한번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뭐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각 정당 대표들의 문제 또 그 답변은 뭐 코로나19보다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 격차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뭐 당연히 뭐 교육 격차 문제는 소득의 격차 혹은 경제적의 격차에서 따르는 문제다 이렇게 그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빈부격차나 소득격차 혹은 경제력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없는 세상이 있었겠습니까? 인류 사회에 있어서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속담에 말이에요. 양대 가는 거지 없고 3대 가는 부자 없다는 말이 있어요. 공부가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는 아이가 나오는 것이고요. 환경이 아무리 좋고 경제력이 아무리 좋아도 스스로가 공부 안 하면 죽었다 깨나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원론적인 거예요. 얘기는 그렇죠. 네. 요새 뭐 드라마에서 네. 유행하는 거 이건 아닌기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런 같은 그런 거 과거에 강남 뭐 인강 그랬죠 인터넷 강의 그래가지고 이 강남구에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어디서나 인터넷에 거기에 그 회원 등록만 하면 강남 인강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참 좋은 게 경제력에 상관없이 그와 같은 우리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동일한 퀄리티의 양질의 교육 내용을 교육 컨텐츠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의 이제 앞으로의 학력의 차이는 뭐냐? 소득 격차,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중요한 인자 하나를 빼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의지의 차이.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찾아가지고 인터넷에 떠도는 수없이 많은 컨텐츠 찾아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는 세상인데 그것을 똑같은 교육을 오프라인에서 똑같이 받지 못하면 그러면 또는 학원 강의를 통해 가지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교육에 실패했다, 배우질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공감대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은 먼저 듭니다. 그 공감대에 약간 저는 그 반대 의견이 있는 게 분명 기회는 균등한 것 같았는데 결과를 보면 저 잘 사는 집의 아들이 더 공부를 잘하고 뭔가 형편적으로 저희 집 딸내미가 더 뭔가 잘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뭐 저만 갖는 건 아니죠. 이게 사실 어떤 교육에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 격차 우리가 교육 문제에서 최근에 얘기하는 게 과거의 교육 제도는 차라리 그냥 줄 세우기식 이게 좀 원시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사례가 있었다. 근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워진 것이 스펙을 갖추는 과정이 대입 과정이 복잡해졌잖아요. 네. 지금도 다툼이 있어요. 차라리 학력고사 체제로 돌아가는 네. 정시가 낫다. 정시하고 아니다. 학종에 또 의미가 있다. 예. 학종 내에 생기부의 이제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그 스펙 쌓기라는 게 결국 고등학교 때 얼마큼 활동을 했느냐인데 이 활동 이퀄 자본.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 무관심이 합쳐져야 아이의 이제 교육이 성공한다는 얘기를 스카이 캐슬에서 그냥 이제 얘기하고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측면도 과거보다는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다소 높아진 체감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아까 정당 대표들 말씀드리면서 좀 실망했어요. 과거에는 선거마다 이 정당마다 정책에서 교육 문제가 매우 핵심이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교육 정책에 대한 공약이 많이 후퇴해서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씩 다르고 또 조금씩 이제 공통점이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교육 개혁 의지들이 정당마다 좀 힘이 빠졌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 정책이 가장 먼저 오락가락해서 대학은 대학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학생대로, 학부모대로 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백년지대의 교육 이 정책 문제를 그 누구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미온적으로 나선다 이런 이제 느낌 때문에 조금은 좀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는 정치권에서는 쇠퇴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청년 문제라든지 저출생 문제라든지 다 교육과 이렇게 톱니바퀴 관련돼 있죠. 물려 있는 건데 학군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 덜 되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말이죠. 그거는요. 이 제가 보기에는 이 질문의 요지가 코로나19 이후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한 교육 격차 심화라고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이 좀 잘못됐네. 그래서 정당 대표들이 얘기를 할 때 교육 격차에다가 초점을 두다 보니까 맞아요. 전반적인 교육 개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못했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까 우리 최원정 앵커도 그렇고 뭐 최영일 그 평론가도 그래도 애들이 그 보니까 뭐 스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다 이거 아니에요. 좋은 뭐 경제력이나 이게 큰 게 뭐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대학 나오면 다 성공합니까? 인류대학 나와도요. 거지의 사기꾼은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더 많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야말로 과거에 소위 말하는 삼류대학을 나와도요. 저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 젊은 친구들도 있고 또 학부 형들도 있는데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거는 참 부모로서 당연한 바람이겠죠. 그런데 그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제가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권하고 싶은 것은요. 그 자식이 자기가 평생 해도 행복할 전공을 찾아서 가라. 그 분야를 찾아서 가라. 이게 부모로서 훨씬 더 좋은 조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요. 부모들은 행복하죠. 근데 그냥 부모의 그냥 기분 좋은 걸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 이상의 그 대학을 나와서 그 다음에 무엇이 되느냐,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노력과
신념의 차이예요. 아까 사이버 대학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우리 저 일중 대학에 전부 비대면 강의 하잖아요. 비대면 강의에 제가 보면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 3배 이상 들어요. 과거 대면 강의 때보다 3배 이상 준비하고 3배 이상 코멘트도 해주고 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5배, 10배 이상 더 많은 걸 배워갑니다. 결국은 그것을 보는 학생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내가 공부하느냐의 차이예요. 사이버 대학 학생들은 과거부터 직장에 다니면서 과거 젊었을 때 못했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의지나 신념이 강하죠. 그러니까 효과가 더 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마도 맞을 겁니다. 저는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공감이 되면서 지금 우리 교수님 한번 모시고 따로 상담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많은 학부모로서 지금 굉장히 그 뭔가 이렇게 뼈를 때리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온라인 유권자 여러분께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궁금한 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질문이 있으신 분? 네, 우리 가운데 동그란 안경 쓰신 학생이신 것 같은데 나승엽님, 네, 본인 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소속 청소년이고 그리고 현재 청주에 있는 청석고등학교 재학 중인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아, 고등학생이시군요. 네. 네. 저는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과 학습을 진행했을 때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화상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하지 않은 선생님도 계시고 적극성을 띠신 선생님도 계시고 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온라인 화상 수업을 통해서 직접적인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그냥 온라인 강의만 올려주는 것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시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직결되는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원능력평가제도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불만을 표출을 할 수 있는데 교원능력평가제도에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교원능력평가제도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교원능력평가제도가 상당히 지금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고등학생으로 재학 중인 청소년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학생들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불편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금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훗날 또 다른 바이러스가 터지고 또 다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과연 정치권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두 패널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대면 수업에 굉장히 열심히 임하려고 했으나 뭔가 갖춰지지 않은 이 시스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뭐 그런 문제에 지금 직면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사람이 말이죠. 생긴 게 다른 것처럼 네. 뭐 하라 그러면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선생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과거 우리 대면 수업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많은 자료를 더 공유해 주시고 이러니까 그런 거 하면 또 강의 안 하고 그냥 자료만 떡 올려놓고 말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교원 평가 제도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들을 평가하게 하고 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 강의할 때마다 강의 끝나면 학생들이 강의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잘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들한테는 분명하게 이게 그 피해가 가도록 징계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상벌 체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것이 명확하게 갖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아까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앞에 놓고 그거 평가하라 그러니 그거 제대로 평가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평가 환경 같은 것도 아주 비밀,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또 이것도 필요해요. 우리 대학에서 내 평가하는 걸 보면 어떤 학생들은 숙제 안 내주고 학점 무조건 잘 주면 굉장히 잘 됐다고 전부 다 평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그 평가가 과연 객관적이고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예를 자꾸 들은 이유는요. 이게 완벽한 제도라는 건 참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지금 새롭게 우리가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이 비대면 강의를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잘못된 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개선되어 나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결국은 그렇게 의지를 지금 그 질문한 학생처럼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학생들은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상황 탓을 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때가 아니면 하지 못한 일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서 공부하면 되는 거죠. 저는 지금처럼 우리 학생들이 학원도 못 다니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한동안 거리두기 해가지고 시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책을 읽고 보다 더 넓게 공부하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말이요.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안 합니다. 안 하죠. 미치겠어요. 분노가 폭발하고 계시네요. 드디어 마지막에. 아니 그것도 똑같은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잖아요. 안 하는 거를 하게 만드는 게 그게 기술이거든요. 부모로서 진정한 사랑은 제가 오늘 뭐 상담을 드리는 건 아닌데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이렇게 그 책을 넓게 읽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얘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상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좀 가장 낮은 방법은 뭐냐면 용돈 주는 거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용돈을 더 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 애들이 가장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그밖에 다른 것도 얘가 이렇게 하면 더욱더 얘가 행복하게 만들어지고 제가 더 이거 하는 것이 더 좋더라. 또 그걸 통해서 결국은 처음에는 강제로 시작이 됐지만 반강제적으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얘가 이걸 즐기도록 환경이 되도록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그러니까 부모는 말이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게 부모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기 주도로 뭔가 경험하고 독서도 원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사실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다 알잖아요. 네네. 정치권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정치권에서 네. 이제 권력을 우리가 네.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 네. 갖게 되는 게 행정권이죠. 우리가 또 심지어는 각 지자체, 광역지자체 교육감들도 선거를 통해서 뽑죠. 그럼 이제 그 교육감이 될 분의 정책을 우리가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죠. 선거제를 통해서. 그럼 그게 이제 뭐 진보형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보수형 교육이 될 수 있지만 미래는 이제 정치적인 성향의 흐름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미래 교육이냐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지금 저는 우리 학생이 질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적어도 우리 학부형 최 아나운서님과 교육 전문가 홍 교수님의 이야기는 풍부하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교육 전문가가 됐어요. 교육 전문가시죠. 대학에 계신데. 근데 질문의 요지는 좀 구조적인 문제라 저는 저 답답함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항상 교육 현장 보면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왜 이 선생님들의 권리와 학생들의 권리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처럼 충돌하는 걸까? 공존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잘하시는 거는 칭찬하는 학생인데 좀 이 선생님이 뭔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평가 룰이 공정하지 않아요라는 문제 제기예요. 이걸 정치권이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아까 홍 교수님 말씀처럼 코로나를 지난해 우리가 처음 맞다 보니까 그런 제도화에 대해서 기존에 익숙한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이제는 한 분뿐이 아니겠죠. 이런 불만을 교육 현장에서 많이들 교육 소비자인 학생들이 느끼고 있겠죠. 그 문제 제기는 굉장히 일반화됐을 거라고 보고 그것을 저는 앞으로 이제 교육 제도권 내에서 어떤 행정적인 프로세스로 분명히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교육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교육 정책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부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나친 국가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는 특히 고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엔 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기 때문에 각 그 정당들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소위 말해서 사립대학들이 그 70% 가까운 이런 나라는 없어요. 다 대학도 대부분 미국을 제외하면 거의 뭐 국공립대학이 많고 미국도 절반 이상은 국공립대학이고 그런데 너무 대학의 자율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도 굳이 경쟁을 할 필요가 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학 입학하는 학생이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이제는 생존을 위한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골라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지방의 유수한 국공립대학들도요. 그냥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갈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러면 뭘 가지고 생각할까요? 내 미래를 내가 어떤 대학, 어떤 전공을 갔을 때 내 미래가 훨씬 더 좋아질까를 가지고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쟁력을 대학은 그런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뭐 대학 역량 평가라든가 뭐 이런 거를 대학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육 소비자가 내가 들어갈 대학을 선택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이 정부가 평가해 주면 그걸 믿고 가서 들어갑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야말로 요새 투머치 토크나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TMI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머치 국가예요. TMS입니다. 투머치 스테이트. 이게 우리 그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고등교육의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우리 아이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또 뭐 내가 뭐 당장 주택 구입의 꿈이 실현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거 사실 나의 소중한 한 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 우리가 꼭 참여해야 되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서 우리가 정치 효능감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오늘 콘서트였는데요. 두 분 아까부터 제가 굉장히 그 좀 긴 시간 함께하면서 놀랐지만 너무 사회 다방면에서 우리 정치, 경제, 문화 다방면에서 너무나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고 날카로운 지적해 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어떠셨는지요? 저는 약간 지금 어느 좋은 강의 들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아니 제가 네, 뭐 환경 네. 전문가도 됐다가 교육 전문가도 됐다가 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정치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정책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의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평소에.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애교협이라고. 이제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 전공 분야의 교수님들한테 학자들한테 이제 많이 배워서 저도 배워서 알게 되는 거고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들으면 이제 잊지 않고 이렇게 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 교육은요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만드느냐 그 아이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 아이가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분야입니다. 정치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정치 분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부형들이 학부모가 내 만족감을 위해서 자꾸 공부만 해라 이렇게 내몰지 마세요. 그 공부 대학만 들어가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얘기 하라고 한 건 아닌데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도 아니 오늘 뭐 유문정답 저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문현답이라 질문은 어리석지만 답은 좀 똘똘하게 나왔으면 하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이게 유문정답은 유권자의 질문은 날카로운데 정당은 과연 올바른 답을 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지켜보는 이제 프로그램이었고 저희가 이제 논평하러 나왔으니까 주인공은 아닙니다만 여기 질문자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저는 앞으로 유권자의 질문은 점점 날카롭고 예리하고 현명해질 것이고 거기에 적확한 정답을 제시하는 정당만이 살아남을 텐데 어쩌면 오늘 굉장히 무서운 자리거든요. 하지만 함께한 우리 홍 교수님하고 최 아나운서님이 너무 즐거운 토론을 이어주셔서 이 현장에서 저는 항상 그런 지론이 있어요. 이야기하는 우리가 재밌으면 보시는
시청자나 참여자도 즐거울 거야. 재미있었겠죠. 우리가 재미없으면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재미없겠어요. 진짜 재밌었는데. 저는 오늘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치, 그것을 향하는 첫걸음, 바로 각 정당의 어떤 정책을 이해하고 또 비교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내년에는 특히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중요한 선거가 2차례나 있습니다.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항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함께해 주신 온라인 유권자 참여단 여러분,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홍성월 교수님, 최영일 평론가님 두 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좋은 기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